궁전에서 기쁨을 술잔에 담아 나눈 다음날 아침 공무를 처리한 이순신은 문성길과 황숙도와 동행해 녹도로 향합니다. 공무를 처리하고 황숙도와 함께 녹도로 향했다. 먼저 흥양 전선수회가 배와 시설 등을 직접 점검했다. 이어 녹도로가 봉우리 정상이 새로 지은 문리에 올라가 아래를 바라보니 눈에 들어오는 경치의 빼어남은 최고였다. 녹도만호의 노력을 다한 마음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흥양현강, 능성현령, 녹도만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포 쏘는 것을 지켜보다 횃불을 밝혀갈 때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선소는 배를 건조하고 정비하는 곳인데요. 전란에 대비한 전선과 병장기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전라 좌수영의 방어 여충지인 녹도의 봉우리 정상에 세운 망루에 올라 주변이 마음 뚫리듯 훤하게 바라보이는 경관은 시원함에 녹도만호 정원의 애쓴 마음을 느끼면서 흡족해한 것입니다. 정원 또한 이순신의 최측근 중 한 사람으로 동고동락하게 되는데요. 이순신보다 2년 먼저 태어난 정우는 관직에 있어서도 선배였습니다. 그러나 숨질 때까지 참모로서의 충직한 태도를 잃지 않았는데 성품 또한 이순신과 비슷하여 강직했기 때문에 관직에 오른 후 평탄한 생활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군 경력에서도 선배이면서 용맹하게 나서기를 망설이지 않았던 정운을 특히 신뢰했습니다. 부산포 해전에서 적진에 돌격해 싸우다가 전사하니 이순신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요. 임진왜란 발발하고 천여척 이상의 배에 나눠 탄 왜적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경상 우수사 온균과 경상 좌수사 박홍은 그 기세에 놀라 대적할 기운을 차리지 못해 스스로 전선과 군량, 무기 등을 불태우고 도망해 숨기 바빴습니다. 방어지역을 마음대로 이탈할 수 없었던 이순신은 조정의 출정 명령을 기다렸고 마침내 출정 명령이 내렸지만 전라 우수사 이역계 함대의 합류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우는 때를 놓치면 반드시 후회할 것임을 극력 진언하면서 전라 자수영의 함대만으로 출전할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전라 자수영에 있는 전투선인 판호선 24척만으로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왜적을 상대로 출정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기만 했는데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조선 수군의 함선들마저 소멸해 나라의 운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장의 지휘관으로서는 쉽게 결단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만 했는데요. 그러나 이순신은 정원의 진언을 받아들여 자수영의 병선들만으로 단독 출정할 것을 결정했고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기나긴 전란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왜란이 발발하기 2개월여 전에 방비 상태를 점검하고자 나선 옥포는 여수를 중심으로 고흥권 일대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5일째 되는 날에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 되어 배를 타고 발포를 향해 출발했지만 배가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역풍이 크게 불어 고생하다 겨우 송도곳에 배를 대고 내려 말로 갈아탑니다. 비까지 거세게 몰아쳐 일행 모두는 빗물에 흠뻑 젖게 되는데요.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야 발포에 도착합니다. 이순신은 이날 내린 비를 화우, 즉 꽃비라고 기록했는데요. 봄을 재촉하는 비라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이른 봄에 몸을 차갑게 적시며 내리는 비를 성가심 없이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내리던 비는 다음 날이 되었어도 바라보이는 산을 가득 메울 정도로 계속해 내렸는데요. 빗속에 다시 길을 나서 마북산 아래에 있는 사량에 도착해 배로 옮겨 타고 노를 빠르게 적게 사도에 도착하니 흥양현감이 마중합니다. 당시 사도에서는 배를 건조하기 위한 소나무가 벌복되기도 했는데요. 그곳에 있는 전선을 한 척 한 척 자세하게 살피고 나니 날은 저물었고 사도에서 6일째 되는 밤을 보냅니다. 이날 사도진의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하면서 미비한 허점을 많이 발견했지만 날이 어두워진 관계로 그 처리를 다음 날로 넘기게 되는데 날이 밝아 실무를 담당한 군관과 지방 관아 아전이 생리들을 처벌하고 지인의 책임자인 사도첨사를 잡아들여 그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고 보완할 것을 명한 후 내보냅니다. 사도진의 방비태세가 녹도진, 여도진, 발포진, 방답진, 사도진 등으로 이루어진 자수영 관할 5포 중 최하로 평가했는데요.
사도의 상황이 최악인데도 전라도 순찰사 겸 관찰사인 이광이 사도 첨사를 포상할 것을 이미 조정에 보고했기 때문에 상급자인 순찰사에 낯을 생각해 그 죄를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순신은 부조리가 행해지는 이런 실정을 가소롭게 생각했는데요. 이날도 역풍이 계속해 크게 불어 배를 띄우지 못하고 그대로 사도에서 하룻밤을 더 보냅니다. 수군의 직제는 정삼품의 수사 밑에 종삼품의 첨사가 있고 첨사 밑에 종사품의 만호가 있었는데 오포 중 더욱 요충지인 사도진과 방답진에는 첨사를 두어 한층 더 방비를 강화했던 것입니다. 이때 방답첨사는 충무공 이순신과 동명이인인 무의공 이순신이었는데요. 사도는 적의 동태를 살피고 방어함에 있어 최적의 위치에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8일째 되는 다음날 아침 일찍 배에 올라 방답진 인근 게이드에 도착하니 여도진과 방답진의 배가 나와 기다리고 있었고 날이 저물고서야 방답진에 도착합니다. 갖추어진 무기들을 살펴보다 장전과 편전 중에 제대로 사용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고는 크게 걱정하게 되지만 전선들의 준비 상태를 보고는 그나마 안도하게 되는데요. 이순신은 이날에 앞서 지난달에 이미 방답진의 전선을 관리하는 군관과 아전들을 근무 소홀을 이유로 곤장친 일이 있었고 오포 순찰에 나서기 전에 방답진의 개선 상태를 살피고 돌아온 참모인 우호 이문구가 방답천사가 정성을 들이고 있음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 달라진 모습을 궁금해하다 실제로 보완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있어 만족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투를 치름에 있어 필수 요소인 장전과 편전의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은 당시 조선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는데요. 방답천사 이순신은 한 달여 전인 1월 10일에 새로 부임해온 터였고 그 충무공 이순신 휘하에서 동고동락하면서 각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순시의 마지막 날인 9일째 되는 다음날 아침 점검을 마치고 방답진성 북쪽 봉우리에 올라 둘레의 지형을 살펴본 이순신은 적습니다. 깎아지른 형세에 외따로 고립된 이 섬은 사면으로 적이 공격해올 수 있는 곳인데도 만들어져 있는 해자의 형태가 매우 조악한 것이 지극히 염려된다. 첨사가 마음을 다하고 있으니 아직 미흡한 곳이 많아도 어찌할 것인가. 저녁에 배를 타고 경도에 도착하니 아우 여필과 조일입, 군관, 우후 등이 술을 가지고 와 나를 맞이했다.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다 날이 어두워서야 관하로 돌아왔다. 해자는 성벽 앞 둘레에 적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깊은 구덩이를 파 물을 채워놓은 곳인데 대부분 평지성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물을 채우지 않고 깊고 넓은 구덩이만 시설하기도 했습니다. 방어요충지 방답진의 방비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마음을 편히 할 수 없음에도 첨사 이순신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유가 없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본영으로 돌아온 이순신은 누적된 피로를 달래는데요. 이날이 1592년 2월 27일이고 한 달 보름여 후인 4월 13일에 대규모 외적이 부산에 상륙하면서 임진왜란은 시작됩니다. 이순신이 오포 순찰길에 나선 즈음에 조선 조정에서는 북방에서 여진족을 격퇴하며 공을 세워온 신립과 이의를 각각 경기도와 황해도, 충청도와 전라도로 보내 군사시설과 병기 등을 점검하도록 했는데요. 신립과 이의는 당시 조선에서는 특출한 무장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왜군이 거침없는 북진을 계속하자 먼저 이의를 상주로 보내고 다음 마지막 총력을 기울여 신립을 충주로 보냈지만 외적이 벌이는 전투 형식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란을 충실하게 준비해오지 않은 조선의 허술한 방비태세로 인해 힘없이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조선 제1, 2의 장수를 군무 점검을 위해 각도로 보내면서 왜 경상도는 빠뜨린 것인가요? 당시 조선과 일본의 주요 교역지는 웅천의 제포, 동래의 부산포, 울산의 연포 등 3포였고 이곳에는 외인들이 머물 수 있는 외관이 있어 조선 침략을 위한 주요 근거지는 경상도였습니다. 더욱이 왜군의 전진기지인 대마도가 지척에 있었는데요. 이들의 순시는 전란을 대비한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례적인 통과 의례이기도 했는데요. 신립과 이일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지방 수령들에게 각인시키는 기회였고, 지방 수령들은 이들의 행차에서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길을 닫고 융숭하게 대접하기 위해 분주할 뿐이었습니다. 신립과 이일의 점검 또한 형식적이고 편리하게 활과 화살, 창과 칼 등을 살피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그 당시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한 북방 여진족의 군사적 행태는 군대 체제가 아닌 유목생활 단위의 집단적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여진족과의 전투에 익숙해 있던 신립과 이일은 외인들을 외노라고 부르면서 가볍게 생각했고, 당시 조선 조정에서도 그런 인식에 맞춰 외인들을 낮춰보고 있었습니다. 당파가 서인이 정사 황윤길, 동인이 서장관 허성과 함께 일본의 통신사로 파견되어 임진남 발발 1년여 전에 돌아온 동인이 부사 김성일은 체류하는 동안 외인을 대함에 있어 언제나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대마도주 평의지가 베푸는 연회의 자리에 참석했다가 평의지가 뜰에까지 가마를 타고 들어오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답서를 즉시 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려 하니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버티기도 했으며, 답서의 내용과 사용한 호칭이 부적절함을 이유로 여러 번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거치는 곳 외장들이 주는 물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김성일의 이러한 태도는 외인들에게 강한 위험을 보여 그들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자 한 것인데요. 조선으로 돌아온 정사 황윤길이 여전히 외적은 반드시 침략할 것이라고 보고하자 부사 김성일이 아뢰입니다. 시는 그와 같은 징조는 보지 못했습니다. 황윤길이 자기 생각만을 아뢰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니 매우 적절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의 선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생긴 모습을 물으니 황윤길이 먼저 대답했는데, 눈에서 나오는 광채가 뚜렷하여 담력과 지혜가 있는 인물 같았습니다. 황윤길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성일이 즉시 이어 말합니다. 그 눈빛은 꼭 쥐와 같기만 했으니 두려워할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사신이 되어 정사와 부사로 일본을 다녀온 두 사람의 말이 극명하게 갈린 것인데요. 그런 행동을 기이하게 생각한 유성룡이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김성일에게 묻습니다. 서해 유성룡은 김성일과는 태계 이황의 문화에서 동문수학한 관계입니다. 그대가 일부러 황윤길의 말과는 다르게 했으니 만일 전란이 발생한다면 장차 어쩌려고 그러는 것이오? 나라고 해서 어찌 외적이 반드시 침범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온 나라가 놀라고 황망해 할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7년여간의 혼란과 극심한 고초를 생각해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인데요. 상황을 올바르게 구분하지 않은 김성일의 잘못도 컸지만 정사 황윤길의 확고하고 거듭된 말이 있었음에도 한치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는 국방의 문제에 있어 안일한 판단을 한 선조와 조정 대신들의 행동이 일본의 침략을 초래한 제1의 원인이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선조는 임진년이 코앞으로 닥쳐올 때 김성일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삼았는데요. 비변사에서 이러한 때 문관인 김성일이 변방 장수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간했지만 듣질 않았습니다. 김성일은 지속해 말하기를 외노는 반드시 침략하지 않을 것이며 도적에 불과하니 걱정할 것도 없다고 했는데요. 또한 영남에서 성을 쌓고 군사들을 훈련하는 일들이 적절하지 않음을 말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고, 이순신을 발탁한 일이 잘못된 처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와 더불어 당시 경상도의 사대부들은 성을 쌓는 일들에서 생겨나는 폐단을 번거롭게 생각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축성하는 일들이 저지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김성일은 정작 임진왜란이 발발하고는 그의 용맹하고 강직한 기질을 발휘해 외적과 대치하며 움직이지 않았고 의병들을 규합하여 항전하다 이듬해인 1593년 여름에 병으로 군중에서 사망합니다. 1595년 2월 신하들과 장수들이 군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선조가 말합니다. 김성일은 풍신수길에게 속은 것이 많다. 모자를 쓴 수길이 아이를 아는 채 맨발인 상태로 우리 사신을 만나니 그 모습을 본 김성일은 호언장담하기를 풍신수길은 걱정할 위인이 못 되니 일본은 염려할 필요 없다.
어찌 이런 도적무리를 두려워할 것인가 하였으니 바로 풍신수길에게 속은 것이다. 반면에 황윤길은 매우 걱정하며 말하기를 평의진은 간사한 자이고 평행장은 실제적인 사람인데 매번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니 가장 염려스럽다고 했으니 이는 반드시 보고 느낀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성일은 속은 것이 분명하다. 임진란 발발 1개월여 전인 1592년 3월 4일 공무를 처리한 이순신은 전라 자수용의 방비시설을 점검합니다. 서문 쪽 해저와 성벽 증축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승군들이 돌을 주워 모으는 일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승군의 우두머리에게 장형을 집행했다. 아산 본가에 안부를 살피러 갔던 나장이 돌아와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전하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승군은 승려들로 조직된 군대로 당시 배를 만들거나 성을 쌓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미 1월에 서문 쪽 해저가 무너져 내려 그것을 보수하는 공사가 이어져 왔고 본영의 성벽을 더 높이 쌓아 방어 태세를 강화해 오고 있던 터였는데요. 이른 시일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함에도 필요한 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것에 책임자를 벌한 것이기에 오랜 시간 본가에 모신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하고 있음에 나장을 보냈던 것인데요. 돌아와 본가의 무고함을 전하니 마음 한편을 놓게 된 것입니다. 나장은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인데요. 다음날 저녁에는 서울에 갔던 진무가 돌아와 당시 좌의정인 유성룡이 편지와 함께 보낸 병법서인 증손 전수박약을 받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내용에 충실함에 탐복한 이순신은 지금까지의 병법서 중에 가장 훌륭한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증손 전수박약은 비변사에서 유성룡이 수전과 육전을 치름에 있어 적절하게 화력을 사용하면서 피하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활용하고 척후의 중요성과 나아가 싸우고 물러나 지키는 방법 등을 전해오는 병법을 토대로 조선의 실정에 맞게 증감하여 기술한 것입니다. 유성룡이 전해준 증손 전수박약은 이순신이 임진년 내내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진무는 군영에서 군사 실무를 담당하던 직책으로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무기 상태 점검에 나선 이순신은 활과 갑옷, 투구, 통화, 환도 등에서 파손되고 훼손되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자 담당 아전과 활을 제조하는 장인, 관리 감독을 책임진 관리 등을 처벌합니다. 통화는 짧은 화살인 편전을 쏠 때 활 시위에 걸어 쏘는 보조도구로 반으로 쪼개진 대나무 통인데요. 보통 화살인 긴 화살에 비해 길이가 짧아 애기살이라고도 불리는 편전은 갑옷과 투구를 뚫을 만큼 관통력이 컸습니다. 평상시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하기에 가장 적합한 군사 각 개인이 소지하는 병장기의 상태를 살피고 손상된 군기를 다잡기 위해 즉시 책임자를 처벌한 것입니다.